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 소개받은 김경민입니다. 우선 저 개인적으로 사실 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전 주로 부동산 시장 분석하는 인간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1년 반 전에 제 제자가 부산 친구인데 그 제자 친구가 경찰관인의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황당해서 여기 같이 있는 지금 구은석 변호사님하고 작년 초에 좀 스터디를 했고 그리고 작년 2학기 때 저희 학생들 8명이랑 같이 수업을 좀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안상미 위원장님 뵙고 하면서 좀 저희 나름대로 좀 완벽하진 않지만 백서를 좀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짧지 않은 시간에 이 토론회 같이 공동 주최하게 된 그 천하람 국회의원님 그리고 보좌관들께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부동산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전세를 저희가 지수를 만들어 봤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 전세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 말씀 뭐냐면은 이거 100% 다시 터집니다. 아마 전세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전세 사건 그 피해 자체는 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제가 봐서 법적 미비 때문에 범죄의 마스터 플래너까지 지금 구속이 안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돈 벌 때 아까 우리 이의준 변호사 이야기한 것처럼 뭐 200채, 1000채 터져요. 몇백억짜리, 몇천억짜리입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돈 벌기 쉬운 게 없어요, 사실. 그건 반드시 터집니다, 2, 3년 후에. 우리가 예방하지 않는다면. 우선 저게 보시면은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은 왼쪽에 하얀색 바탕에 한자로 써 있는데 저게 이제 주택난을 기화 삼아 전세 사기한 횡행이에요. 저기서 한이라는 건 꾼입니다. 전세 사기꾼이 횡행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새 집을 전세 주어서 보증금 편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언제 기사 같으세요, 혹시? 물론 대답 안 하실 테니까. 네, 한자 나오면 대충 2000년대 이후는 알 것 같고요. 그죠? 대충 느낌이 활자체 보면 70년대, 80년대 걸로 보이실 텐데, 저게 정확하게 1939년 10월 5일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게 100년 된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핵심인데, 전세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저는 전세 사기 이슈가 사실 이거 금융 사기이기 때문에 본질이 보증금 편취입니다. 그때도 본질을 알았어요. 이게 보증금 편취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 100년간 지금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사실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우선 제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우선 제가 생각하는 전세 사기에 대한 그 이슈입니다. 이게 현재가 발생했느냐 절대 아닙니다. 사실 조선 시대에도 전세 사기가 발생했고요. 신문에 처음 등장한 건 1931년 조선일보부터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주택 유형의 모든 주택에서 발생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빌라 80채인데 근데 과거에는 아파트에서도 터졌어요. 여의도 아파트에서도 터졌고 동부 이천동 아파트에도 터졌습니다. 지금은 빌라에 터지는 것이고 그러면은 모든 계층에서 터지냐 그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특정 세대에 터집니다. 따라서 저는 이게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 특정 세대에게 터지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이게 단순한 계약 사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사실 저는 굉장히 오해라고 보고요. 이게 몇백억, 몇천억짜리이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거는 집단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한 고도의 금융 범죄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건 신뢰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전이고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약간 생각을 좀 바꿔서 이게 주관부서가 과연 국토부가 맞냐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거 금융사기이기 때문에 금융이나 금감원 같은 데 좀 세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 범죄 절대 아닙니다. 이건 조직 범죄고 이 조직 범죄는 1970년대, 80년대부터 나옵니다. 법적 미비점 굉장히 미비하고요. 지금 아까 이의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일자 완전히 심각하고요. 다가구 이슈 말씀드렸고 특히 외국인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외국인은 집주인이 정말 악의를 갖고 있으면 100% 당하는 겁니다. 100%. 법적 조치 과연 충분한가?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개인까지 겨우 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바지 사장 얘기를 하는데 바지 사장이 지금 사실 현 소유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 소유주까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 마스터 플래너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범죄 처벌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 기사고요. 이게 1933년에 이거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의준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내용은 그냥 사기꾼이 집을 매입한다고 가계약 걸고 소유주인 척한 다음에 전세계약 맺고 튄 겁니다. 보증금 편치고요.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경매갈 집인데 집 주인이 경매갈 집인데 전세를 주고 보증금을 편취한 케이스고요. 이것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씩 넘어가면은. 근데 이 1970년 케이스는 이게 좀 커집니다. 이제 원효로 상가 아파트 80가구 하고 삼각지 아파트 130가구를 대상으로 한번 터지고요. 이 기사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1977년 기사인데요. 이 아파트가 동부 이천동 리버뷰 아파트하고 여의도 삼익 아파트에서 터져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실은 네이버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성이 아파트 마켓에도 존재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구조가 지금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소유주가 갭 투자 형태로 전세를 끼고 매입한 다음에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리고 가등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아요. 그러니까 사채업자가 가등기 된 거니까 자기가 집주인이 되고, 그리고 그 전세금을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나중에는 이런 사건들이 이 원소유자하고 사채업자하고 같이 공모하는 케이스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1980년, 79년, 81년 극악하게 나타나지만 당시에 그 대응을 했어요. 치안본부에서 이거 때려잡작을 해가지고 수백 명을 검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왜 발생하느냐를 보면은 이게 거의 이제 크게 세 주체 같은데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있고요. 그러니까 빌라가 있고 집주인이 있고 중개사가 있고 세입자가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성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빌라의 가격이 어떻게 되고 빌라의 전세가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집주인을 잘 모릅니다. 집주인이 신용도가 있는지 이 사람이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중개사의 책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법적 내용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양심을 믿고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사의 윤리의식을 믿는 거고 우리나라의 이 전세제도가 완결하다는 걸 믿게 되는데 그게 다 착각인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전세 사기 원인은 제가 봤을 때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정보 비대칭성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 겁니다. 마켓에 대해서 모르고 집주인에 대해서 모르고 중개인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중개인이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되고 공인중개사인 공인된 어떤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미들맨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킵니다. 그다음에 전세 자체가 리스크가 있어요. 아까 확정일자 말씀드린 거하고 다가구 이슈. 그러면 미약한 법적 제재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주까지 지금 그게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정보 비대칭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파트는 다 알아요, 가격을. 그러니까 아파트 네이버 부동산 가면은 가격이 얼마인지, 그다음 전세 가격이 얼마인지 압니다만은 빌라는 거기에 대해서 잘 우리가 알기 힘듭니다, 정보 자체가. 지금 MZ 세대는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정보가 제공된다고 했을 때 모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이 가격을 모른다는 것은 정보 비대칭성이 좀 굉장히 심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미들맨의 도덕적 해이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정보를 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 중간에 있는 그래서 아까 중개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해서 사기꾼인 집주인하고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 연결시키기도 하고요. 간평사는 업간평을 하고요. 그다음에 분양대행사, 토스 실장 같은 거의 같은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이제 새 빌라를 매각할 때 새로운 소유주, 많은 경우에 신용불량자인 경우도 있고 장애인, 노숙자 같이 의사 능력 부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꼬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분양대행사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이 모니터링하는 기관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게 아마 아까 이유준 변호사가 보여드렸던 표하고 같은 건데요, 사실은. 그럼 저기서 이제 임차인은 주로 브로커, 중개인하고만 얘기를 하고요. 저기서 가장 큰 문제는 맨 처음에 계약은 임차인이 브로커를 통해서 원소유주랑 계약을 하는 건데 동시에 계약과 동시에 이제 임차인과 새 소유주와의 계약 관계로 바뀝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원소유주하고 저기 브로커가 같이 조직을 구성해서 단체로 범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사나 아니면은 이제 수사관 말씀을 들으면은 지금 수사 여력이 없기 때문에 원소유주까지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터지는 게 200채, 1000채면은 저 원소유주는 몇백억, 몇천억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IT하고 계신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회사 스타트업 해가지고 지금 뭐 해서 뭐 200억, 300억 벌고 그래요. IT 대표들이. 근데 저거는 지금 중간에서 장난쳐가지고 몇백억 벌고 몇천억 버는데 자기한테 지금 안 와요. 수사가. 그럼 2, 3년에 저건 다시 터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 100년 동안 계속 터졌기 때문에 법적 제도가 구비되지 않으면 계속 터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확정일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입 신고했을 때 효력이 이길 0시에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오전에 전세 계약하고 오후에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땡기는 경우에 은행이 1순위가 되고 이 세입자 전세금이 이제 2순위가 되는 겁니다. 이거 갖고 장난 많이 치고요, 사실. 근데 저기서 특히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 외국인 등록 중에 전세 날짜를 기입해야 되거든요. 그게 일주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글로벌 도시, 글로벌 뭐 허브 만든다고 하면서 외국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임대해야 되는데 가장 파퓰러한 계약 체계가 뭐냐 그래서 전세라고 해서 왔는데 저거 100% 집주인의 선함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저거 그냥 당하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다 당합니다. 저거는 일주일 이후에 확정일자하고 나온다고 했을 때 그걸 알겠냐고요. 저도 몰랐는데. 다가구 개별 등기는 뭐 더 아시겠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으로 봤을 때 인터넷으로 등기 뜨면 깨끗해요. 근데 개인들이 여러분 중에서도 다가구하고 다세대 구분하는 분 계시냐고요. 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인의 동의를 얻고 주민센터 가서 하면은 그때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기꾼인 집주인이 동의를 왜 해주겠냐고요. 계약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 갭을 갖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인간들이. 미약한 법적 제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이 이거를 좀 회피하려고 하고요. 근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원소유주 이거 끝까지 잡아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책 제어는 한 6개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반전사회화 또는 언젠가 월세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전세라는 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부동산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격의 하방 버퍼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 자체가 그 매수자한테는 에쿼티로서 쓰이면서 가격 상승에 항상 그 추동력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거를 월세화 시켰다는 게 개인적인 그건데 정 안 되면 반전세화라도 한다고 하면 반전세화가 되면은 사실은 전세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힘든 장기적 과제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밑에 있는 5개 정도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는 이제 정보 비대칭성 해소입니다. 그건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공하면 되는 것인데 이거는 쉬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제 제자하고 3년 전 논문이 서울시에 있는 모든 아파트 가격 추정하는 겁니다. 데이터만 주면 저도 하는데 이거 부동산원이 국가기관에서 왜 못하겠냐고요, 사실은. 이거 할 수 있는 건 안 하는 겁니다, 사실. 두 번째는 이제 미들맨 모니터링 체계 구축하고 이제 강력한 조사와 처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그러니까 집주인 신용 공개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할 때 보면은 집주인 신용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플랫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 싶으면 저 에스크로 계좌 활용하는 거하고요. 은행 우선순위 조정입니다. 그 부분 뒤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가격을 주로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해서 추정하는 모형을 만든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연구실은 저희 연구실에서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부동산원이라든지 국가연구기관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건 의지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미들맨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강력한 조사와 처벌인데 특히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공인중개사를 감독, 규제, 징계하는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으나
실질적 업무 집행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문 기관인 예를 들어서 한국부동산에서 실무적 사항을 위탁해서 관리를 현실화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부동산원이 그 가격을 내잖아요. 지수를. 그 얘기 뭐냐면 전국에 있는 부동산 중개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거기서 실질적으로 이 위탁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 관리함에 있어서 이게 금융사기이기 때문에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디어 사실 이우진 변호사가 준 아이디어고요. 그러니까 금감원이라든지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운회사, 민간교도소 등에서 민간특별경찰 권한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부동산원이 제1조를 보면 거기서도 이런 법적 권한이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약간의 노력을 더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집주인 신용 정보 공개 같은 부분들은 이제 전세 매물을 등록할 때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신용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인데요. 다만 이게 개인 정보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정보 열람 요건을 구체화해서 이 세입자가 권한을 남용하지 않게 방지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전 이거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에스크로 계좌인데 에스크로 계좌라는 게 이제 제3의 기관이 그 돈을 잠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입자가 계약과 동시에 전세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넣는 겁니다. 넣고 이거를 전세 기간 내내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집주인의 재산권을 또 침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등기 효력이 명확할 때까지만 잠시 갖는 겁니다.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입자가 만약에 2025년 3월 5일 오전에 계약을 하면은 잠시 에스크로 계좌에 전세금을 넣는 겁니다. 그럼 그때 에스크로 계좌가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가져가지 못하죠.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넣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가서 이제 확정 일자가 나오고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세입자 등기가 확인이 됐고 선순위가 깨끗해요. 그렇다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때 세입자가 오케이 하면은 에스크로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를 전세금이 이체되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집주인한테 안 가면 되는 거고요. 다시 세입자한테 돌아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에스크로 계좌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전세 계약에 좀 적용하면 좀 어느 정도 예방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은 사실 좀 이게 뭐 좀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이거 사회적 그 재난이고 국가 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근데 우리가 작년에 2024년에 정부가 압박을 했습니다. 은행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횡재해서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2조 원을 걷었어요. 그걸 상생기금으로 지금 객출을 했습니다. KB나 제가 기억에 맞추면 아마 5천억인가 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이우진 변호사하고 많은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젊은 층들인데 이게 자산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산이 없어지는데 연애는 왜 하고 결혼은 왜 할 것이며 애는 왜 낳냐고요. 사실은요. 이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전세 피해자분들이 사실 시간과 자원이 부족해요. 근데 은행권은 자체 역량으로 추심이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요. 즉 은행권을 잠시 1순위로 하고 전세 피해자를 2순위로 한다고 하면 조금 좀 문제들이 좀 풀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이슈인데요. 이게 자꾸 이제 전세 사기에 대해서 이런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요. 이건 사실은 뭐 좀 장관의 시각이었는데 4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를 국가가 지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저게 적용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PF 사태 절대 도와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사실 부동산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디벨로퍼들하고 친해요. 근데 디벨로퍼들이 하는 PF는 공공적 성격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정부 실패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완벽한 시장 실패예요. 홍콩 ELS 그것도 구제해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전형적인 정실 자본주의입니다. 사실은. 근데 전세 사기는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실패가 존재하면서 시장 실패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 정부 정책 당국자가 저런 식으로 인식을 하면 안 돼요. 사인 간에 발생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다.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 국가 책임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일부는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저는 또 뭐랑 연결이 되냐면은 사실 우리가 작년에 노벨 그 경제학상 받은 MIT 교수들 있잖아요. 데렌 에스모글러하고 이런 분들이 친세게 국가는 왜 실패하는 거냐인데 이 2x2 매트릭스로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제도가 억압적이냐 아니면 포용적이냐, 경제 제도가 억압적이냐 포용적이냐 해서 북한이야 당연히 정치 제도, 경제 제도가 포갑적이죠. 근데 박정희 정권은 이제 정치적으로는 좀 억압적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제 제도가 사실 사회주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용적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관점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보고요. 그럼 21세기 대한민국은 사실은 좀 더 포용적이어야 되는 거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좀 더 포용적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전체 사기를 다루는 과정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사회적 배제가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연 경제적으로 포용적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계엄도 시도됐어요. 그럼 이게 정치적으로도 포용적인까지 질문하게 되는 우리가 위치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의 분석이 맞다고 하면은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이 갈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이제 계속 선진국이고요. 우린 선진국이고 이제 글로벌 국가가 되기 위해서 좀 더 포용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전 개인적으로 저는 포용적 관점보다도 이게 정부 실패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